오직 한국에 최우선 공급한다. 사우디 왕세자가 전 세계를 향해 핵폭탄급 선언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각 이란에서는 중국, 유럽, 일본, 내로라 하는 강대국 대사관 차량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테헤란을 탈출하고 있었죠. 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전 세계 외교관들의 눈을 의심하게 만든 장면이 하나 포착됩니다. 모든 대사관이 불을 끄고 떠나는 거리에서 마치 나 여기 있소라며 보란 듯이 불빛을 환하게 밝히고 자리를 지킨 나라,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사우디가 2억 배럴이라는 천문학적 물량을 한국 한 곳에 몰아주고 오만이 아무도 모르게 한국만을 위한 항로를 열어준 이유? 위기 앞에서 절대 등을 돌리지 않는다는 그 무거운 신뢰가 지금 거대한 보상으로 돌아온 전말을 공개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버티는 우리 국민 모두를 응원해주세요. 딱 1초만요. 좋아요와 구독 꾹 부탁드립니다. 한국도 이제 빠져나가겠군.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당연한 수순이었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보고서 한 장이 올라왔습니다. 사우디 왕세자가 직접 지목했죠. 한국을 최우선 공급 대상으로 지정한다. 저는 펜을 놓았습니다. 세계 1위 산유국이 위기 한복판에서 가장 먼저 살릴 나라를 찍은 겁니다. 바로 대한민국이었어요. 전쟁이 터지면 세계에서 가장 먼저 도망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외교관들입니다. 대사관 차량이 줄지어 빠져나가는 장면, 그건 뉴스가 아닙니다. 생존 본능이죠. 그날 테헤란 대사관 거리를 보셨어야 합니다. 딱 이 말처럼 행동했거든요. 유럽이 빠졌습니다. 미국은 이미 손을 뗐죠. 일본도 중국도 떠났어요. 차량이 줄지어 나가는데 그건 철수가 아니었습니다. 탈출이었죠. 저는 레자 하세미입니다. 이란에서 27년간 에너지와 안보를 분석해 온 사람입니다. 수십 개 국가의 위기를 봐왔지만 그날 저는 처음으로 제 예측이 틀렸다는 걸 인정해야 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어떤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그 나라가 살아남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숫자로 판단하는 일이죠. 에너지 공급선이 끊기면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어떤 나라가 손을 내밀고 어떤 나라가 등을 돌릴지, 그걸 데이터로 예측하는 겁니다. 감정은 넣지 않습니다.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국제사회라는 건 결국 이익으로 움직이는 구조이고 거기에 감정이 끼어들 자리는 없다고 생각해왔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죠. 기술은 있지만 외교적으로는 제한적인 나라, 중동에서 특별한 존재감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나라, 그 정도로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평소와 다른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보고서를 올렸고 그 첫 줄을 읽는 순간 회의실 전체가 멈춘 것처럼 조용해졌습니다. 사우디였습니다. 한국을 최우선 공급 대상으로 지정한다. 저는 그 문장을 2번 읽었습니다. 최우선이라는 단어가 눈에 걸렸던 겁니다. 이건 단순한 거래 계약이 아니었거든요. 전쟁 상황에서 누구를 먼저 살릴 것인가, 그 방향을 정한 겁니다. 사우디가 직접 왕세자 이름으로 결정한 사안이었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동료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거 확인된 겁니까? 돌아온 대답은 짧았죠. 공식입니다. 한국에서도 발표했대요. 그 한마디에 아무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빠졌습니다. 사우디가 이런 결정을 내린다는 건 단순히 원유를 보내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중동 전체의 에너지 질서 안에서 한국이라는 나라의 위치를 공식적으로 설정한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위기가 터졌을 때 가장 먼저 줄을 서는 자리에 한국을 세운 겁니다. 왜 하필 한국인지 저는 그 순간 명확한 답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는 확실했죠. 이건 큰일이라는 것. 회의가 끝나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란 내부에서 하나의 문장이 퍼지고 있었거든요. 출처도 없고 공식 문서에 실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군 관계자들 사이에서, 정보 분석관들 사이에서, 심지어 외교관들 사이에서까지 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당분간 한국은 건드리지 마라. 저는 처음엔 코웃음을 쳤습니다. 전쟁터에는 늘 이런 말이 떠돌거든요. 특정 국가에 대한 근거 없는 소문, 누가 강하고 누가 위험한지에 대한 뜬 소문, 그런 건 매일 들리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이번 전쟁에서 UAE가 한국 방공망을 써서 높은 요격률을 기록한 건 사실이기도 했죠.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그 소문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열흘이 지나도 그 문장은 여전히 돌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자연스럽게 스며들었죠. 마치 모두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인 것처럼 누구도 출처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조금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데이터에 없는 것, 숫자로 설명되지 않는 것이 퍼지고 있다는 게 신경 쓰였거든요. 그리고 그날 밤이 왔습니다. 저는 또 하나의 장면을 보게 됩니다. 테헤란 대사관 거리였습니다. 외국 사람들 또 바빠지기 시작하겠군. 같이 대사관 거리를 걷던 동료가 한숨을 쉬며 푸념했죠. 휴전 협상이 진행되면서 잠시 숨통이 트인 상태였고 각국 대사관들이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외교관은 전쟁터에서 가장 먼저 빠지는 사람들이라고. 그날이 딱 그 순간이었습니다. 거리에 늘어선 차량 행렬을 저는 직접 봤습니다. 유럽 국가들의 차량이 먼저 빠져나갔고 그 뒤를 미국이 따랐습니다. 중국 대사관 차량도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죠. 누가 지시한 것도 아닌데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모든 나라가 같은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밖으로. 도시 밖으로. 최종적으로는 이란 밖으로.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얘기했죠. 저게 정상이죠 뭐. 전쟁터에 남아서 뭐 하겠습니까? 위기에서 빠지는 것 그건 비겁한 게 아닙니다. 합리적인 판단이죠. 저라도 같은 선택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한국 대사관 앞을 지나는 순간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차량 한 대가 문 밖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동료가 손가락으로 그곳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역시 한국도 빠지는군. 하긴 원유도 확보했고 뭘 더 기다리겠어. 그게 정상이니까요. 그런데 그 차가 멈췄습니다. 도로 위에서 잠시 서 있더니 천천히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대사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시동이 꺼졌어요. 직원으로 보이는 2명이 대사관으로 걸어 들어가더니 불이 켜졌습니다. 그리고는 그 불은 꺼지지 않았죠.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동안 아무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방금 뭘 본 건지 정리가 되지 않았거든요. 나오다가 다시 들어갔다고? 그리고 일을 한다고? 아니면 뭔가 지시가 바뀐 건가? 동행하던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적어봤습니까? 한국 대사관 다시 들어갔는데. 동료는 잠시 그쪽을 바라보더니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글쎄요, 뭔가 사정이 있겠죠. 떠나기 전에 급하게 처리할 게 있던가. 하지만 저는 그렇게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사우디가 최우선 공급을 약속한 나라였습니다. 다른 어떤 나라보다 먼저 살 길이 열린 나라였거든요. 빠져나갈 이유도 충분하고 빠져나갈 명분도 충분했습니다. 저는 다시 한국 대사관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다른 대사관들이 하나둘 어두워지는 거리에서 그 건물만 환하게 빛나고 있었죠. 마치 자기들은 여기 있다는 듯이 그 불빛이 너무 환하게 보였어요.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적 판단이 아니라는 것을. 숫자로 설명되지 않는 무언가가 저 안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27년간 데이터만 믿고 살아온 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밤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책상 위에 놓인 메모를 다시 읽었습니다. 아까 회의실에서 적어놓은 문장이었죠. 한국은 건드리지 마라. 저는 그 문장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웃어넘겼던 말이었는데 이제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분명해졌죠. 이 나라에 대해서 저는 뭔가를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2장. 이틀 뒤 소집된 회의는 평소보다 인원이 많았습니다. 에너지 분석팀뿐만 아니라 외교라인 관계자들까지 자리를 채우고 있었죠. 분위기가 묘했습니다. 평소에는 각자 보고서를 넘기며 담담하게 진행되는 자리인데 그날은 아무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거든요. 모두가 같은 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담당 분석관이 화면을 띄웠습니다. 지금 중동 국가들의 동향을 좀 봅시다. 그리고 가장 첫 번째로 띄워진 자료. 바로 사우디 에너지부 공식 발표 자료였죠. 저는 자세를 고쳐 앉으며 화면에 집중했습니다. 첫 번째 항목이 올라왔습니다. 사우디가 가장 먼저 움직였습니다. 즉시 공급 5천만 배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큰 수치였지만 사우디 규모를 생각하면 놀랄 만한 건 아니었거든요. 긴급 지원 차원에서 충분히 가능한 물량이었습니다. 옆에 앉은 동료도 비슷한 반응이었죠. 메모를 하면서 담담하게 숫자를 적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면이 넘어가면서 두 번째 항목이 떴습니다.
저는 적고 있던 숫자 위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추가 배정 2억 배럴. 대상국 대한민국.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메모를 하던 사람들이 전부 멈춘 거죠. 누군가의 볼펜이 책상 위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숫자를 잘못 읽은 건가 싶었거든요. 2억 배럴. 틀림없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인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하루에 소비하는 원유량이 대략 250만에서 300만 배럴 수준이거든요. 2억 배럴이면 단순 계산으로도 2달 이상을 버틸 수 있는 물량입니다. 거기에 즉시 공급분 5천만 배럴까지 합치면 이건 단기 지원이 아니라 장기 생존을 보장하는 수준이었던 거죠. 위급 상황에서 이러한 공급 결정은 국가 단위의 에너지 안보를 통째로 받쳐주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이거 공식 자료 맞습니까? 누군가 되물었어요. 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숫자 자체도 충격이었지만 진짜 놀라운 건 그게 아니었거든요. 사우디가 이 규모의 물량을 공식적으로 특정 국가 한 곳에 배정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례적이었습니다. 보통은 이런 결정을 할 때 여러 나라에 분산시키거든요. 리스크를 나누는 거죠. 최소한의 예의만 차리며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한 나라를 콕 집어서 최우선이라는 이름을 붙인 겁니다. 옆자리에서 누군가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거 전부 한국한테 가는 겁니까? 그 목소리에는 확인이라기보다 믿기 어렵다는 뉘앙스가 섞여 있었죠. 담당 분석관이 화면을 한 번 더 확인하고 대답했습니다. 최우선 배정입니다. 한국이 첫 번째 순위로 확정된 상태고요. 다른 나라는요? 없습니다. 그 대답을 듣는 순간 회의실 안의 공기가 한 번 더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잠시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제가 알고 있던 국제관계의 공식에 맞지 않았거든요. 에너지 외교라는 건 철저하게 이익의 교환입니다. 내가 줄 게 있으니까 내가 주는 것이고 내가 필요하니까 내가 파는 것이죠. 그런데 사우디가 이 정도 규모의 결정을 이 정도 속도로 한국 한 나라에 집중시켰다는 건 단순한 거래 논리로는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잠시 멈춘 사이에 맞은편에 앉아있던 선임 분석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하세미 자네는 어떻게 보나?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뭐가? 규모요. 왜 이 정도를 한 나라에 몰아줍니까? 사우디가 손해볼 이유가 없는데. 선임은 화면을 한참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손해가 아닐 수도 있지. 사우디 입장에서 한국이 그만큼 값어치가 있다는 뜻 아니겠나?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야. 저는 그 말에 바로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값어치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남았거든요. 회의가 재개됐고 이후로는 세부 수치에 대한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솔직히 그 이후 내용이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 같은 계산이 돌고 있었거든요. 5천만 배럴에 2억 배럴을 더하면 총 2억 5천만 배럴. 이건 어지간한 중견 국가의 전략 비축유 전체 규모에 맞먹는 물량이었습니다. 그걸 전쟁 와중에 한 나라에 보장한 겁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저는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빠져나가는 동안에도 화면을 끄지 못했죠. 2억 배럴이라는 숫자가 화면에 그대로 떠 있었거든요. 저는 그 숫자를 바라보면서 며칠 전의 일을 떠올렸습니다. 대사관 거리에서 봤던 한국 차량. 나오다가 다시 들어간 그 장면.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살 길이 열린 나라가 떠나지 않는지, 왜 나올 수 있는데 다시 들어가는지. 하지만 이 숫자를 보고 나니까 하나의 윤곽이 잡히기 시작했죠.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자신들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사우디가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를, 그리고 그 결정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래서 굳이 떠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건 제 추측일 뿐이었죠. 하지만 그때까지 아무런 설명도 찾지 못했던 그 장면에 처음으로 실마리가 생긴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나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서였군. 왜 그 문장이 나왔는지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한 거죠. 한국은 건드리지 마라. 이 말은 즉 한국은 건드릴 수 없다는 말과 같은 뜻이라는 걸요. 이란 내부에서 출처도 없이 퍼지고 있던 그 말. 저는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근거 없는 소문이라고 치부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건 감정에서 나온 말이 아니었거든요. 이미 결정이 끝난 뒤에 자연스럽게 따라온 결과였던 겁니다. 사우디가 방향을 정했고 그 방향의 중심에 한국이 있었고
그걸 본 사람들이 내린 판단이 바로 그 한마디였던 거죠. 저는 사무실 불을 끄면서 한 가지를 인정해야 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제가 내린 평가, 기술은 있지만 외교는 제한적이라던 그 분류가 어쩌면 처음부터 틀렸을 수도 있다는 것을요. 세계 1위 산유국이 가장 먼저 손을 내민 나라를 두고 외교가 제한적이라고 말하는 건 이제 앞뒤가 맞지 않았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데이터만 믿어왔던 사람이 숫자 앞에서 오히려 흔들리는 기분이 이런 건가 싶었죠. 2억 배럴이라는 숫자는 분명 팩트였습니다. 그런데 그 팩트 뒤에 숨어있는 무언가가 저를 더 불편하게 만들었거든요. 사우디가 저 정도 결정을 내리게 만든 한국이라는 나라의 실체가 뭔지 저는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미치도록 궁금해졌어요. 3장. 며칠 뒤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휴전 협상이 일시적으로 효력을 발휘하면서 테헤란 주변의 긴장이 한 단계 낮아진 거죠. 완전한 평화와는 거리가 멀었지만 적어도 민간인들이 움직일 수 있는 틈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긴장은 낮아지면서 테헤란은 분주해지기 시작했죠. 각국 교민들이 그 창을 놓치지 않고 빠져나가기 시작했고 한국 교민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일부가 이 기회를 이용해서 이란 밖으로 이동했다는 보고가 올라왔거든요. 저는 그 보고를 읽으면서 처음으로 어깨에 힘을 뺐습니다. 이제 진짜 끝났군.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죠. 위기가 있었고 버텼고 그리고 빠져나왔다. 이게 정상적인 흐름이거든요. 어떤 나라든 위기 상황에서의 대응은 결국 같은 패턴을 따릅니다. 위기 발생, 상황 판단, 그리고 철수. 한국도 그 패턴을 밟고 있었고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봤습니다. 동료에게도 말했죠. 유럽, 일본에 이어서 한국 교민들도 나오기 시작했다더군요. 그래요? 잘 됐네. 이제 마무리 수순이겠군. 그렇겠죠. 대사관도 곧 축소 운영으로 전환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교민이 빠졌으니 대사관 인력도 줄이는 게 수순이고 그 다음은 최소 인원만 남기고 사실상 닫는 겁니다. 만국 공통의 절차죠. 그런데 다음날 아침 저는 전날의 확신을 완전히 뒤집어야 했습니다. 추가 보고서가 올라왔거든요. 평소처럼 화면을 넘기다가 한 줄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한국 대사관 핵심 인력 복귀 완료. 저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복귀라는 단어가 눈앞에서 아른거렸거든요. 잠시 혼란스러웠습니다. 복귀라는 건 돌아왔다는 뜻인데 돌아오려면 먼저 나갔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교민들과 함께 빠져나갔던 대사관 핵심 인력이 다시 테헤란으로 들어왔다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또 남았다고요. 옆에 있던 후배 분석관에게 화면을 가리키며 물었죠. 이거 확인된 겁니까? 한국 대사관 인력이 복귀했다고? 후배가 자료를 한 번 더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제부로 핵심 인력 전원 복귀 확인됐고요. 정상 업무 중입니다. 전원이요? 전원입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교민들을 빼내는 과정에서 함께 나갔던 사람들입니다. 출국장까지 갔던 사람들이었죠. 이미 한 번 이란 밖을 밟을 기회가 코앞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안전한 곳까지 갔다가 다시 위험 지역으로 되돌아온 겁니다. 일부는 본인 가족만 보내고 복귀했다고 하던데요. 바보 아닙니까? 27년간 이 일을 해오면서 저는 수많은 철수 작전을 봐왔지만 빠져나간 외교 인력이 자발적으로 복귀한 사례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 번 나가면 끝이거든요. 그게 상식이죠. 그 다음 줄을 읽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정상 근무 재개. 그들은 다시 출근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어제 퇴근하고 오늘 출근하는 것처럼 전쟁 한복판의 도시에서 정상 업무를 시작한 겁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이건 용기의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용감하다고 해서 전쟁터에 다시 들어가는 건 무모한 거지 합리적인 판단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국 대사관은 무모하게 움직이는 조직이 아니었습니다. 이란 외교통 공무원들 사이에서 철저하고 빈틈없기로 소문난 조직이었죠. 심지어 지금 한국은 사우디의 최우선 공급을 확보한 나라의 외교 라인이지 않습니까? 그런 조직이 감정적으로 결정을 내렸을 리가 없었죠. 그러면 뭡니까?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돌아와야 할 이유가 말입니다. 저는 관련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대사관 복귀와 같은 시점에 올라온 보고들을 하나씩 확인했죠. 교민 철수 현황, 현지 치안 상태,
외교 채널 가동 여부, 그런 통상적인 자료들 사이에서 눈에 띄는 항목 하나가 걸렸습니다. 호르무즈 인근 한국 선박 26척 대기 중. 저는 그 문장을 보고 숨을 멈췄습니다. 26척.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한국 선박이 26척이나 묶여 있었던 겁니다. 이건 제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정보였습니다. 대사관이니 교민이니 하는 것에만 시선이 가 있었던 거죠. 그 바다 위에 사람이 있다는 걸 놓치고 있었습니다. 선박 26척이면 단순히 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선원들이 타고 있거든요. 한 척에 최소 20명 이상이 승선하고 있다고 치면 그 바다 위에 수백 명의 한국인이 발이 묶여 있었다는 뜻입니다. 해협의 긴장이 풀리지 않는 한 움직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배를 버리고 나올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저는 그제야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대사관 인력이 왜 돌아왔는지. 교민들만 빼내고 끝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겁니다. 아직 바다 위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 사람들. 그들을 두고 갈 수 없었던 거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외교 채널이 계속 가동되어야 했고 현장에서 상황을 관리할 인력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돌아온 거였습니다. 자기들은 이미 안전한 곳까지 나갔으면서 아직 나오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다시 들어온 겁니다. 그때 후배 분석관이 추가 자료를 넘겨줬습니다. 하세미 선배, 이것도 보시겠습니까? 선박교신 기록이 일부 올라왔습니다. 저는 받아서 읽었습니다. 짧은 기록이었죠. 현재 위치 유지 중. 추가 지시 대기. 상황 불안정. 세 줄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세 줄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이건 보고서의 문장이 아니었거든요. 현장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바다 위에서 누군가가 보낸 목소리였습니다. 위치를 유지하고 있다는 건 아직 움직이지 못한다는 뜻이고 추가 지시를 기다린다는 건 스스로 판단해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뜻이며 불안정하다는 건 지금 이 순간도 위험하다는 뜻이었죠. 저는 그 교신 기록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테헤란의 하늘은 맑았습니다. 이 도시 안에서는 잠시나마 숨통이 트인 상태였죠. 하지만 저 너머 바다 위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이 묶여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제 풀릴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래서 돌아온 거였군.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한국 대사관 사람들이 왜 복귀했는지 이제 완전히 이해됐거든요. 그들은 자기들만 살아서 나온 걸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바다 위에 아직 자국민이 남아있는 한 그 자리를 비울 수 없었던 겁니다. 이건 명령이어서 그런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정부의 지시가 있었겠죠. 하지만 지시만으로 전쟁터에 다시 들어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번 빠져나온 사람이 다시 위험 속으로 걸어 들어가려면 지시 이상의 무언가가 필요하거든요. 저는 그게 뭔지 정확히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27년간 수많은 국가의 위기 대응을 봐오면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나라를 본 적이 없다는 것만은 확실했습니다. 그날 저녁 사무실을 나서려는데 화면에 새로운 알림이 하나 떴습니다. 무심코 확인하려다가 제목을 보는 순간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오만 항로 지원 검토 시작. 동향 파악 필요. 오만이라는 이름이 눈에 꽂혔습니다. 저는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화면을 끄지 못한 채 오만이라는 단어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오만이 움직인다. 이상한데? 그 바다 위 26척의 선박과 수백 명의 선원들. 그리고 그들을 위해 다시 돌아온 사람들. 그리고 오만이 움직였다.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걸 저는 느끼고 있었지만 아직 그 전체 그림을 보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장. 오만. 오만이 왜 이 시점에서 등장하는 건지, 항로 지원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 뜻하는 건지 머리로는 정리가 안 됐죠. 하지만 직감은 있었습니다. 이게 단순한 외교적 움직임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한국과 연결되어 있을 거라는 것. 저는 그 직감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며칠간 머릿속을 맴돌던 질문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 돌아왔는가? 왜 떠나지 않았는가? 한국 대사관 인력이 복귀한 이유는 바다 위 선박 26척과 그 선원들 때문이라는 데까지는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닌 것 같았거든요. 선원들을 위해서 돌아왔다고 치더라도 해협이 막혀있는 상황에서 대사관 인력이 현장에 있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외교관이 직접 배를 끌고 나올 수는 없는 노릇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돌아온 건 단순히 있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언가를 준비하기 위해서라는 뜻이었습니다. 뭘 준비하고 있었던 걸까? 그 답이 오만에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중동 지역 항로 지도를 꺼냈습니다. 오랫동안 들여다보지 않았던 자료였죠. 에너지 분석을 하면서 해상 물류 경로는 기본적으로 숙지하고 있었지만 이번처럼 특정 국가의 항로를 집중적으로 살펴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지도를 펼치고 호르무즈 해협을 중심으로 주변 국가들의 위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오만의 위치가 눈에 들어왔거든요. 호르무즈 해협의 안쪽이 아니라 바깥쪽에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해협을 통과하지 않고도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오만의 항구들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저는 지도 위에서 손가락으로 경로를 따라가 봤습니다. 페르시아만 안쪽에서 호르무즈를 거치지 않고 오만의 항구로 향하는 루트. 그건 막힌 길이 아니었습니다. 남아있는 길이었습니다. 여기였군.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지도 위에서 답이 나온 겁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긴장 상태에 들어가면 그 안쪽에 있는 모든 선박은 사실상 갇히게 됩니다. 통과하려면 이란의 영향권을 지나야 하고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들은 해협이 불안해지면 선박을 후퇴시키거나 아예 진입을 포기합니다. 그게 일반적인 대응이죠. 그런데 오만은 해협 바깥에 있었습니다. 이란의 직접적인 통제권 받기라는 뜻이에요. 만약 오만이 한국 선박의 통과를 허용하고 자국 항구를 경유지로 제공한다면 호르무즈가 막혀 있어도 우회할 수 있는 경로가 생기는 겁니다. 해협을 뚫는 게 아니라 해협을 피해서 가는 거죠. 저는 다시 며칠 전에 보고서를 꺼내서 오만 관련 항목을 찾았습니다. 처음 봤을 때는 무심코 넘겼던 내용들이 이제는 전혀 다른 의미로 읽혔습니다. 항로 지원, 선박 통과 협조, 에너지 공급 연결. 이 세 가지가 한 묶음으로 올라와 있었거든요. 하나씩 뜯어보면 각각 다른 영역의 이야기입니다. 항로 지원은 물류의 문제이고 선박 통과 협조는 외교의 문제이며 에너지 공급 연결은 경제의 문제죠. 그런데 이 셋이 동시에 같은 시점에 오만이라는 한 나라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설계한 겁니다. 저는 의자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거든요. 데이터를 다루는 사람이 흥분하면 안 되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막혀 있다고 생각했던 바다에서 길이 열리고 있었으니까요. 후배 분석관이 사무실로 들어오다가 제 표정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선배, 무슨 일 있습니까? 저는 지도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거 봐라. 오만 위치가 어디야? 여기 잘 봐봐. 후배가 지도를 들여다봤습니다. 호르무즈 바깥이죠. 그래. 바깥이야. 그게 왜요? 한국 선박이 26척 묶여 있다고 했잖아. 해협 안쪽에서. 후배의 눈이 커졌습니다. 설마 오만을 통해서 우회시키려는 겁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항로 지원, 선박 통과, 협조, 에너지 공급 연결. 이 세 개가 동시에 올라왔어. 이건 단순한 검토가 아니야. 후배가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길을 만들고 있는 거군요. 저는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후배가 정확히 맞는 말을 했거든요. 길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막혀 있는 곳을 억지로 뚫는 게 아니라 막히지 않은 곳을 찾아서 연결하는 방식으로. 힘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관계를 활용해서 열어가는 방식으로. 저는 다시 자리에 앉아서 그동안의 일들을 처음부터 되짚어봤습니다. 사우디의 최우선 공급 결정이 있었죠. 그 뒤에 대사관 인력이 떠나지 않았고 교민을 빼낸 뒤에도 핵심 인력이 복귀했습니다. 바다 위에는 선박 26척이 기다리고 있었고 선원들의 교신에는 위치 유지 중 추가 지시 대기라는 말이 담겨 있었죠. 그리고 지금 오만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선으로 이어졌습니다. 대사관이 남은 이유, 인력이 복귀한 이유, 선박이 자리를 지키고 있던 이유.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 길이 열리는 순간을. 저는 책상 위에 팔을 짚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서 안 나간 거였습니다. 빠져나올 수 있었는데 남았던 건 아직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 사람들을 위한 길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떠날 이유가 없었던 거죠. 오히려 지금 이 자리에 있어야 할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테헤란의 하늘 너머 어딘가에 그 바다가 있었고 그 위에 26척의 배가 있었고 그 안에 수백 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가 길을 만들고 있었죠. 그때 제 머릿속에 다시 한번 그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건드리지 마라. 이란 내부에서 출처도 없이 떠돌던 그 말.
저는 처음엔 소문이라고 했고 그 다음엔 사우디의 결정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좀 더 깊은 의미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결과를 본 사람들이 내린 결론이었던 겁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지켜본 사람들이 스스로 도달한 판단이었죠. 사우디가 최우선으로 공급하겠다고 나선 나라. 살 길이 열렸는데도 떠나지 않은 나라.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나라. 바다가 막혔는데 새로운 길을 찾아낸 나라. 이런 나라를 상대로 뭔가를 시도한다는 건 생각보다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사무실 불을 끄기 전에 지도를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그려진 그 지도 위에서 오만으로 이어지는 경로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보이지 않았던 길이었죠. 아니, 보이지 않았던 게 아니라 보려고 하지 않았던 건지도 모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기술은 있지만 외교는 제한적이라고 분류하던 시선으로는 이런 움직임을 읽어낼 수가 없었으니까요. 후배가 퇴근하면서 물었습니다. 선배 안 가십니까? 조금 있다가 갈게. 오만 건 계속 추적하실 겁니까? 해야지. 이건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 후배가 고개를 끄덕이고 나간 뒤 저는 혼자 남은 사무실에서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은 지도에 없는 길을 찾아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도에는 원래 있었던 길이었죠. 다만 그 길을 보는 눈과 그 길을 열 수 있는 관계를 가진 나라만이 실제로 걸어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외교 라인에서 조용하게 하지만 빠르게 움직였죠. 한국은 그 두 가지를 모두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저를 가장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27년간 에너지와 안보를 분석해 온 사람으로서 이 정도 움직임을 사전에 예측하지 못했다는 건 저 자신의 분석 체계에 구멍이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5장. 그날 아침 평소와 다른 소집이 있었습니다. 정기회의가 아니었거든요. 상부에서 긴급 지시가 내려온 겁니다. 회의실에 들어서니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에너지 분석팀뿐만 아니라 해양 감시 쪽 인원까지 불려와 있었죠. 이건 단순한 보고 자리가 아니라는 게 한눈에 느껴졌습니다. 상급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제를 강화한다. 즉시 전면 점검에 들어간다. 예상하지 못한 말은 아니었지만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해협을 이용하는 모든 국가의 선박을 대상으로 조사한다. 통행료를 제대로 냈는지, 우회 루트를 이용한 나라가 있는지, 선박 국적을 위장한 사례가 있는지. 전부 뒤져라. 회의실이 잠시 술렁였습니다. 전면 조사라는 건 업무량이 엄청나다는 뜻이었거든요. 옆에 앉은 동료가 소곤거렸습니다. 이거 어디서 나온 지시입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위에서 직접 내려온 거야. 최근에 편법 쓰는 나라가 늘었나 봐. 꼼수 쓰는 데가 있긴 하죠. 선박 국적 바꿔치기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전부 들여다보겠다는 거지. 상급자가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최근 오만 경유 루트를 이용한 선박들 전부 확인해라. 누가 정식으로 통과했고 누가 빠져나갔는지 하나도 빠뜨리지 마라. 한국 선박도 포함입니까?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상급자가 눈을 들었습니다. 당연하지. 예외는 없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묘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한국 선박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는 건 지금까지 제가 지켜봐온 한국의 움직임이 이란의 공식적인 감시망 안에 들어간다는 뜻이었거든요. 만약 한국이 다른 나라들처럼 편법을 쓰고 있었다면 이번 조사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곧장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상부 지시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 쪽 자료를 들여다보는 건 개인적으로도 궁금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관찰한 바로는 한국이 정식 절차만 밟고 있었지만 공식 조사를 통해 확인하는 건 별개의 문제니까요. 실제로 뒤를 까보면 다른 게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며칠간 자료를 뒤졌습니다. 한국 선박들의 이동 경로, 통행 기록, 오만 경유 내역, 선박 국적 변동 여부까지 전부 확인했죠. 다른 나라들의 자료와 비교해 가면서 하나하나 대조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이상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나왔거든요. 한국 선박은 국적을 바꾼 적이 없었고 통행 관련 비용을 우회한 정황도 없었으며 비공식 경로를 이용한 흔적도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절차가 정식으로 처리되어 있었고 기록이 깔끔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편법이라고 부를 만한 것이 단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저는 후배 분석관에게 물었습니다. 한국 쪽 다 뒤져봤어? 네, 전부 확인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다른 나라들은? 후배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습니다. 몇 군데 걸렸습니다. 선박 국적 변경 사례가 2건, 통행료 미납 정황이 3건, 비공식 우회 루트 이용이 확인된 곳도 있고요. 한국만 없다는 거야? 한국만이라기보다는 이 정도로 깨끗한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며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이란이 직접 감시망을 가동해서 조사했는데도 한국에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건 운이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규칙 안에서만 움직였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였죠. 다른 나라들이 급하다는 핑계로 편법을 택할 때 한국은 느리더라도 정도를 고집했고 그 결과가 지금 이렇게 증명되고 있었던 겁니다. 보고서를 정리하는 도중에 다른 자료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선박 관련 최신 현황 보고였죠.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여전히 묶여있는 26척의 선박, 그 선원들의 상황이 업데이트된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읽으면서 점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선원 183명이 40일 넘게 바다 한가운데 갇혀 있었습니다. 식수가 떨어져서 바닷물을 정수기로 걸러 마시고 있었고 식량도 바닥을 보이기 시작한 상태였죠. 고립이 한 달을 넘기면서 선원들의 심리 상태도 한계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날카로워지고 쉽게 화를 내고 뉴스가 나올 때마다 기대와 실망을 반복하면서 지쳐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하나의 장면이 보고서에 담겨 있었습니다. 페르시아만 한가운데 소형 보급선 한 척이 화물선 옆에 붙어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작은 배가 큰 배 옆에 바짝 다가가서 줄에 매단 상자를 하나씩 올려보내고 있었죠. 상자 안에는 쌀이 있었고 과일이 있었고 선원들이 버틸 수 있는 생필품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전쟁 한복판의 바다에서 작은 보급선이 위험을 무릅쓰고 접근해서 식량을 전달하고 있는 장면이었거든요. 화려한 작전이 아니었습니다. 뉴스에 크게 나올 만한 일도 아니었죠. 하지만 그 작은 배 한 척이 전달하는 건 단순한 쌀과 과일이 아니라 버틸 수 있다는 가능성 그 자체였습니다. 선원 인터뷰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거랑 합쳐서 101분 좀 넘게 확보가 됐습니다. 100일.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저는 며칠 전 오만에서 확보한 에너지 물량의 의미와 겹쳐지는 걸 느꼈습니다. 원유와 나프타로 100일을 버틸 수 있게 만든 것처럼 바다 위의 선원들도 100일을 버틸 수 있도록 식량을 채운 거였거든요.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 정확했습니다. 이건 누군가가 계산한 겁니다. 국가 차원에서 바다 위의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최소 100일을 견딜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놓은 거였죠. 하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보급품 가격은 평소에 서너 배로 뛰어 있었고 소형 보급선 한 번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도 150만 원 수준에서 400만 원, 500만 원까지 올라가 있었거든요. 전쟁 상황에서 물가가 오르는 건 당연하지만 그 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바다 한가운데의 선원들에게 물자를 보낸다는 건 이익의 문제가 아니라 책임의 문제였습니다. 후배가 같은 자료를 읽고 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배, 이거 보면 한국은 자기 선원들 포기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 하는 거지. 비용이 이 정도면 배를 포기하는 게 오히려 경제적일 수도 있는데요. 그래. 계산만 따지면 그렇지. 근데 안 포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상한 거야. 이상하다고 말하긴 했지만 사실 이제는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번 위기에서 보여준 패턴이 여기서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었으니까요. 대사관 인력이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것, 사우디와 오만에서 공급을 확보한 것, 규칙을 어기지 않고 버텨낸 것, 그리고 지금 바다 위의 선원들에게 100일치 식량을 보급한 것. 전부 같은 원리였습니다.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것. 저는 보고서를 덮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이란이 공식적으로 통제를 강화하고 전면 조사를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도 한국은 단 한 건의 편법도 없이 자기 사람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규칙을 어기지 않았기 때문에 잡을 명분이 없었고 마찰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공격할 빌미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선원 183명까지 포함해서 100일을 버틸 수 있는 체계를 완성시킨 거였죠. 상급자에게 조사 결과를 보고하러 갔습니다. 한국 쪽은 어떻게 나왔나?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깨끗합니다. 편법 사용 사례 없습니다. 상급자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고개 끄덕임에 담긴 의미를 저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놀랍지 않다는 듯한, 어쩌면 이미 예상했다는 듯한 반응이었거든요.
사무실로 돌아오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위기를 넘기는 방식 자체가 달랐습니다. 힘으로 밀어붙이지 않고 편법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대신 관계를 통해 길을 만들고 규칙 안에서 버텼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단 한 사람도 놓지 않았습니다. 바다 위에 떠있는 선원 한 명까지도. 이건 단순히 잘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상대하기 어려운 나라였습니다. 왜냐하면 흠이 없으니까요. 건드릴 데가 없는 겁니다. 6장. 사우디와 오만이 한국에 약속한 것들, 그게 실제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눈으로 봐야 했습니다. 보고서에 추가할 내용이었죠. 사실 국제관계에서 약속이라는 건 종이 위에 글자일 뿐인 경우가 많거든요. 단지 말뿐인 경우가 많다는 거죠. 서명까지 마친 합의서도 상황이 바뀌면 휴지 조각이 되는 걸 저는 수없이 봐왔습니다. 특히 전쟁 상황에서는 더합니다. 어제의 약속이 오늘의 현실이 된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한국이 받은 약속이 정말로 현실이 되고 있는지. 답은 생각보다 빠르게 나왔습니다. 사우디 쪽 물류 데이터를 추적해보니 이미 원유 선적이 시작된 상태였거든요. 5천만 배럴 규모의 즉시 공급분이 실제로 한국 방면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선적 일자, 항로, 수량까지 전부 확인이 됐죠. 저는 화면을 들여다보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짜로 보내고 있군. 이건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시작된 현실이었죠. 사우디가 이 속도로 움직인다는 건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전쟁 와중에 원유를 보낸다는 건 단순히 배에 기름을 싣는 게 아니거든요. 물류 경로를 확보해야 하고 호의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하고 도착지까지의 안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그 과정 하나하나가 전시에는 평소의 몇 배로 복잡해지죠. 그런데 사우디는 그걸 이미 실행에 옮기고 있었습니다. 말한 대로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잠시 화면에서 눈을 떼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우디가 이 정도로 신속하게 움직이는 이유가 뭘까? 단순한 거래 관계라면 이런 속도가 나올 수 없거든요. 거래는 조건을 따지고 가격을 흥정하고 이행 시점을 조율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우디의 움직임에는 그런 절차적 지연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미 오래전에 결정이 끝나 있었던 것처럼 실행만 남은 상태에서 버튼을 누른 것 같았죠. 그 생각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후배가 문을 열며 들어왔어요. 카자흐스탄 소식 들으셨습니까? 카자흐스탄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름이었습니다. 사우디도 오만도 중동 에너지 질서 안에서 한국과 연결되는 맥락이 있었기에 이해할 수 있었죠. 하지만 카자흐스탄은 달랐습니다. 중앙아시아의 내륙 국가이고 중동의 긴장 상황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나라였거든요. 지금 한국에 원유 1,800만 배럴 공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고 숨을 내쉬었습니다. 공식이야? 대상국이 한국 확실해? 1,800만 배럴이면 적은 양이 아닙니다. 카자흐스탄이 한 해에 수출하는 원유의 규모를 고려하면 특정 국가 한 곳에 이 정도를 별도 배정한다는 건 상당한 결정이었거든요. 그런데 더 눈에 띈 건 수량이 아니었습니다. 후배가 들고 있던 그 보고서에 적혀있던 한 줄이 저를 멈추게 했습니다. 고위급 협력 채널 신설. 이건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긴급 상황에 대한 임시 조치가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관계의 틀을 만든 거였거든요. 쉽게 말해서 카자흐스탄은 한국과의 에너지 협력을 일시적 도움이 아닌 구조적 관계로 격상시킨 겁니다. 위기 때 한 번 돕고 끝나는 게 아니라 위기 이후에도 연결을 유지하겠다는 의미였죠. 저는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숙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협력 채널까지 신설할 정도면. 사우디가 움직이고 오만이 움직이고 이제 카자흐스탄까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지역에 서로 다른 성격의 국가들이 같은 방향으로 한국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던 거죠. 이건 한국이 각각의 나라에 개별적으로 요청해서 얻어낸 결과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국이라는 나라와의 관계 속에서 각 나라가 자발적으로 판단한 결과처럼 보였습니다. 후배 분석관이 자료를 확인하고 있다가 제 쪽을 돌아봤습니다. 선배, 카자흐스탄까지 나오니까 분위기가 좀 많이 다른데요? 이건 완전히 다르지. 사우디는 중동 질서 안에서 이해가 되는데 카자흐스탄은 맥락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왜 움직인 겁니까?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저도 같은 의문을 갖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잠시 생각한 뒤 과거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에너지 협력 이력을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자료를 펼쳐놓고 보니 윤곽이 잡혔습니다. 한국은 카자흐스탄과 오래전부터 에너지 분야에서 관계를 맺어오고 있었습니다.
카자흐스탄이 독립 이후 에너지 산업을 키워가던 시기에 한국 기업들이 들어갔고 인프라 구축에 참여했으며 기술 협력을 이어왔더군요. 화려하게 주목받은 적은 없었지만 꾸준히 관계를 유지해 온 겁니다. 그리고 그 패턴은 카자흐스탄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료를 더 넓게 살펴보니 중동과 중앙아시아 전역에서 비슷한 흔적이 보였거든요. 한국은 이 지역에 항상 먼저 들어왔던 나라였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리스크를 따지며 주저할 때 한국은 이미 현장에 있었죠. 중동붐이 일었을 때 가장 많이 중동의 땅을 밟은 나라는 한국이었어요. 건설 현장에도 에너지 개발 현장에도 인프라 프로젝트 현장에도. 그리고 중요한 건 들어온 뒤에 끝까지 남았다는 겁니다. 상황이 나빠져도 철수하지 않고 관계를 유지하면서 버텼죠. 그게 1년이 아니라 10년, 20년 단위로 이어져 왔던 겁니다. 저는 자료를 덮으면서 후배에게 말했습니다. 카자흐스탄이 움직인 건 갑자기가 아니야. 무슨 뜻입니까? 한국이 이 지역에서 쌓아온 게 있거든. 오래전부터. 조용하게.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도와주는 겁니까? 도와주는 게 아니지. 관계가 작동하는 거야. 후배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 이건 거래가 아니라 관계지. 오래 쌓아온 관계가 지금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거야. 저는 그 대화를 하면서 머릿속으로 숫자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사우디에서 확보한 즉시 공급분 5천만 배럴과 추가 배정 2억 배럴. 오만에서 확보한 원유 500만 배럴과 나프타 160만 톤. 그리고 카자흐스탄의 1,800만 배럴. 전부 합치면 대략 2억 7천만 배럴 규모였습니다. 2억 7천만 배럴. 이 숫자를 처음 계산해냈을 때 저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전쟁 한복판에서 한 나라가 확보한 에너지 물량이 이 정도라는 건 제 27년 경력에서도 본 적이 없는 수준이었거든요. 게다가 이건 한 곳에서 몰아서 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사우디, 오만, 카자흐스탄. 세 나라가 각각 다른 위치에서 다른 방식으로 같은 나라를 향해 움직인 결과였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서였군. 그들이 왜 움직였는지 이제 이해됐거든요. 사우디가 최우선 공급을 결정한 건 한국의 군사력이 강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만이 항로를 열어준 건 한국이 경제 대국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카자흐스탄이 고위급 채널까지 신설한 건 한국이 압력을 넣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오랜 시간 동안 이 지역에서 보여준 행동 방식, 먼저 들어오고 끝까지 남고 관계를 유지하는 그 방식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과거의 신뢰가 현재의 공급으로 돌아온 겁니다. 이건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시간으로만 쌓을 수 있는 것이었죠. 선임 분석관이 사무실을 지나가다가 제 책상 위에 펼쳐진 자료를 보고 멈춰 섰습니다. 하셈이 아직도 한국 건 추적하고 있나?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결론이 나오던가?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결론이라기보다 제가 잘못 보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뭘? 한국이라는 나라를요. 외교가 제한적이라고 분류했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선임이 의자를 끌어다 앉으며 물었습니다. 그럼 뭔가? 관계로 움직이는 나라입니다. 그것도 아주 오래전부터. 그들은 쌓아온 거예요. 지금의 결과를 말입니다. 선임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별다른 대꾸는 없었지만 부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동의처럼 느껴졌죠. 사무실에 혼자 남은 뒤 저는 화면에 떠있는 숫자를 다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2억 7천만 배럴. 약속이 아니라 실행으로 증명된 숫자. 말이 아니라 물량으로 확인된 신뢰. 한국은 이 위기 속에서 세 나라로부터 동시에 지원을 끌어냈고 그 모든 것이 실제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동력은 군사력도 아니고 경제력도 아니고 압력도 아니었습니다.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이 수십 년에 걸쳐 이 지역에서 쌓아온 시간. 그 시간이 지금 숫자로 돌아오고 있었던 겁니다. 7장. 며칠 뒤 소집된 회의는 분위기부터 달랐습니다. 평소 정기 분석 회의는 각자 맡은 지역에 보고서를 돌리고 데이터를 공유하고 몇 가지 코멘트를 주고받는 정도로 끝나거든요. 담담하고 사무적이고 감정이 끼어들 여지가 없는 자리죠. 그런데 그날은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참석 인원도 평소보다 많았고 상급자급 인사들이 뒷줄에 앉아있는 게 보였습니다. 이건 보고 자리가 아니라 결론을 내리는 자리라는 게 한눈에 느껴졌습니다. 주요 국별 대응 현황이 화면에 정리되어 올라왔거든요. 유럽은 대응이 늦었습니다. 제재와 외교적 성명은 빠르게 나왔지만 실제 에너지 수급에 대한 대비는 후순위로 밀려 있었죠.
말은 많았지만 움직임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자국 내 비축유와 셰일 생산량으로 당장의 충격은 흡수할 수 있었지만 동맹국 지원까지 신경 쓸 여력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중국은 러시아와의 파이프라인에 의존하면서 상황을 관망하고 있었고, 일본은 비축유를 풀면서 시간을 벌고 있었지만 장기적 대안은 아직 불투명했죠. 각 나라의 현황이 하나씩 올라올 때마다 회의실 안에서는 작은 코멘트들이 오갔습니다. 유럽은 예상대로군. 일본은 비축유 언제까지 버틸 수 있습니까? 중국은 지금 움직일 이유가 없으니까. 익숙한 분석이었고 예상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슬라이드가 올라왔을 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화면에 정리된 내용은 다른 나라들과 확연히 달랐거든요. 사우디로부터 최우선 공급 확보, 오만을 통한 대체 항로 확보, 카자흐스탄으로부터 추가 물량 확보, 총 확보량 약 2억 7천만 배럴, 선박 26척 선원 183명에 대한 100일치 보급 완료, 편법 사용 사례 없음, 외교 채널과 실행이 동시에 작동. 숫자가 하나씩 올라올 때마다 회의실의 정적이 깊어졌습니다. 아까까지 각국 현황에 코멘트를 던지던 사람들이 전부 입을 다물고 있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미 제가 추적해온 내용이었지만 이렇게 한 화면에 정리되어 놓이니까 그 규모와 체계가 더 선명하게 와닿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맞은편에 앉아있던 외교라인 고위 관계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그 질문 하나에 회의실 전체의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거든요. 어떻게 봐야 한다는 건 지금까지의 분류 체계로는 한국을 설명할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기존의 틀 안에서 답이 나오지 않으니 새로운 판단을 내려달라는 요청이었죠. 아무도 먼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몇 초가 흘렀고 그 몇 초가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한국에 대해 내려왔던 평가를 떠올렸죠. 기술은 있지만 외교는 제한적인 나라. 중동에서 특별한 존재감이 없는 나라. 분석 대상으로서의 우선순위가 높지 않은 나라. 그게 불과 몇 주 전까지 제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화면에 떠있는 숫자들이 그 판단을 완전히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외교가 제한적이라고 했던 나라가 사우디와 오만과 카자흐스탄을 동시에 움직여서 2억 7천만 배럴을 확보했습니다. 존재감이 없다고 했던 나라가 이란의 전면 조사에서도 흠 하나 잡히지 않는 완벽한 대응을 보여줬습니다. 분석 우선순위가 낮다고 했던 나라가 주요국들 중에서 유일하게 위기를 실질적으로 돌파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죠. 그 나라는 다릅니다. 적대국도 아니고 그렇다고 친하다고도 볼 수 없죠.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한 번 더 생각을 정리한 뒤에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한국을 여러 분석 대상 중 하나로 봐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상황을 통해 분명해진 게 있습니다. 이 나라의 결과는 우리의 계산 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외교 라인 관계자가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한국이 확보한 공급망 규모와 속도는 우리가 사전에 예측한 범위를 넘어섰습니다. 사우디의 최우선 공급, 오만의 항로 지원, 카자흐스탄의 추가 물량까지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작동한 건 단일 국가의 위기 대응으로는 이례적인 수준입니다. 그래서 위험하다는 겁니까? 저는 잠시 생각한 뒤 고개를 저었습니다. 위험하다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이 강해서 위험한 게 아닙니다. 군사력으로 위협적인 나라도 아니고 경제 규모로 압도하는 나라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나라를 상대하면 예측할 수 없어요. 옆에 앉아있던 선임 분석관이 물었습니다. 예측할 수 없다는 건 무슨 뜻인가? 이번 조사에서 확인됐지 않습니까? 한국은 편법을 쓰지 않았습니다. 규칙 안에서만 움직였고 어디에서도 마찰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다른 나라들보다 더 많이 더 안정적으로 확보해냈습니다. 이런 나라를 상대로 무언가를 시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잡을 명분이 없습니다. 공격할 빌미도 없습니다. 건드리면 건드린 쪽만 소모되는 구조입니다. 회의실에 긴 정적이 흘렀습니다. 누군가가 반박할 수도 있는 자리였습니다. 제 분석이 과하다고 한 나라를 너무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할 수 있었죠. 하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화면에 떠있는 숫자들이 제 말을 대신 증명하고 있었으니까요. 상급자가 뒷줄에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하셈이 결론이 뭔가? 저는 고개를 들어 상급자를 바라봤습니다.
한국은 적이 아닙니다. 잠시 멈춘 뒤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그냥 건드려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그 말이 끝나고 회의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아까의 침묵과는 결이 달랐습니다. 아까는 판단을 내리지 못해서 생긴 침묵이었고 지금은 판단이 내려진 뒤의 침묵이었거든요. 모두가 같은 결론에 도달해 있다는 걸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회의가 마무리되면서 외교라인 관계자가 자리를 뜨다가 제 옆에서 멈췄습니다. 하셈이 아까 그 말 기록에 남겨도 되겠나? 어떤 말씀입니까? 건드려서는 안 되는 존재라는 거.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기셔도 됩니다. 사실이니까요. 관계자는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회의실에서 저는 화면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 옆에 나열된 숫자들. 2억 7천만 배럴 선원 183명 100일치 보급 편법 사용 없음. 이 숫자들이 말해주는 건 단순한 성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국가가 위기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죠. 다른 나라들은 분석 중이었습니다. 상황을 관망하거나 대응을 준비하거나 겨우 시간을 벌고 있었죠. 한국만 이미 결과를 만들어 놓은 상태였습니다. 외교와 실행이 동시에 작동했고 공급망과 보급 체계가 동시에 완성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단 한 번의 규칙 위반도 없었습니다. 이건 운이 좋아서 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준비된 나라만이 보여줄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8장. 저는 최종 보고서를 펴놓고 모든 장면을 하나씩 떠올리며 깨달았습니다. 이건 하나의 사건이 아니었다는 것을. 하나의 흐름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원리로 같은 방식으로 움직인 하나의 거대한 흐름. 한국이라는 나라가 위기 앞에서 작동하는 방식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한국은 이번 위기에서 달라진 게 아니었다는 것을. 원래 그렇게 행동하는 나라였다는 것을. 그 생각이 들자 오래된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수년 전이었습니다. 이란이 국제 제재를 받으면서 고립되어 가던 시기였죠. 서방 국가들이 하나둘 발을 빼기 시작했고 경제 제재가 강화되면서 이란과 관계를 유지하는 나라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서둘러 거리를 뒀습니다. 이란과 엮여 있으면 자기들까지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었으니까요. 합리적인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기억 속에 남아있는 이름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물론 한국도 제재의 틀 안에서 움직여야 했기 때문에 교역 규모가 줄어들었고 일부 관계가 축소된 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떠나지는 않았거든요. 한국은 남아있는 형태를 바꿨습니다. 직접적인 교역이 어려워지면 다른 방식을 찾았고 공식 채널이 좁아지면 관계의 맥락 자체는 유지하면서 이어갔습니다. 끊지 않았습니다. 저는 당시에는 그걸 대수롭지 않게 봤습니다. 규모가 줄었으니 의미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끊지 않은 그 관계의 실이 지금 이 모든 결과의 출발점이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우디가 한국을 먼저 선택한 것도, 오만이 길을 열어준 것도, 카자흐스탄이 움직인 것도 전부 한국이 오랜 시간에 걸쳐 쌓아온 것들의 결과였으니까요. 그때도 그랬군.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은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같은 방식으로 행동하는 나라였습니다. 남았고 돌아왔고 기다렸고 그리고 결국 만들어냈습니다. 제재 때도 그랬고 전쟁 때도 그랬습니다. 그게 이 나라의 본성이었던 겁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의실 창문 너머로 테헤란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이 도시에서 27년을 보냈습니다. 수많은 국가를 분석했고 수많은 위기를 봐왔고 수많은 결론을 내려왔습니다. 그 27년 동안 저를 지탱해 온 신념은 단순했습니다. 국제사회는 결국 이익으로 움직인다. 감정은 변수가 아니다. 데이터가 전부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보여준 건 이익의 논리로만 설명되지 않았거든요. 이익만 따졌다면 대사관 인력이 다시 들어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익만 따졌다면 비용이 서너 배 뛴 보급선을 바다 한가운데로 보낼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익만 따졌다면 편법 한두 개쯤은 써서 속도를 올리는 게 합리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느리더라도 원칙을 지켰고 비용이 들더라도 사람을 포기하지 않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관계를 통해 길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나라는 강해서 두려운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상대하면 끝까지 감당해야 하는 나라라는 것을. 왜냐하면 흠이 없거든요.
규칙을 어기지 않으니 잡을 명분이 없고 마찰을 만들지 않으니 공격할 빌미가 없고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니 약점이 없습니다. 이런 나라를 상대로 무언가를 시도한다는 건 시도한 쪽이 소모되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저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서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을 정리하다가 며칠 전 적어놓은 메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모든 일이 시작될 때 제가 적었던 문장이었죠. 한국은 건드리지 마라. 저는 그 메모를 집어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처음 이 문장을 들었을 때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번 가십거리는 한국이군, 근거 없는 소문을 또 만드네라고 말이죠. 그 다음에는 사우디의 결정을 보고 나서 결과에서 나온 판단이라고 해석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움직임을 하나씩 확인할 때마다 그 문장의 무게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지금 이 모든 걸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뒤에 저는 그 문장의 최종적인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감정도 아니었습니다. 이미 결과를 본 사람들이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한국이 위기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스스로 도달한 판단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27년간 데이터만 믿고 살아온 저 역시 그 결론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한국은 건드리지 마라. 이건 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메모를 책상 위에 내려놓고 사무실 불을 껐습니다. 결제 서류를 책상 위에 정리해놨죠. 복도를 걸으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한국은 두려운 나라가 아닙니다. 하지만 반드시 계산해야 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산을 제대로 하지 못한 쪽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저는 27년 만에 처음으로 한 나라에 대한 제 모든 분석을 백지부터 다시 써야 한다는 걸 인정하며 건물을 나섰습니다. 테헤란의 밤바람이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선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우인스의 수진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수진이랑 우인스 다음에도 함께해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사랑합니다. 우인스 우리들의 이야기 작은 꿈도 커지는 이 순간 웃으며 함께 나가요 모두의 마음이 크게 울려요. 당신만의 감동 이야기가 늘 당신 곁에서 따뜻한 순간으로 남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